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오늘 7월 15일 금요일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우리 사회 이슈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균형감 있게 토론해보는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 옆자리에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경 민주당 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먼저 만나볼까요? 주제 첫 번째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과잉정쟁 민생 실종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들의 북한 인계 당시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며 진실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민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여론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 가중으로 국민의 피로감은 연일 상승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대통령실의 여론몰이 정치입니다. 네, 김나연 아나운서가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근데 너무 그게 지나쳐서 민생이 실종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먼저 좀 짚어주시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함께 이른바 뭐랄까요? 어쨌든 안보 쪽에 좀 문제가 돼서 지난 정권과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먼저 짚어주시고 이 문제가 결국 민생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해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서해 공무원 이 피살 사건에 이어서 북송 어부 사건까지 연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들추고 있는 거죠. 네.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들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만에 전 정부와의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차별화에 나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그 진실 이거를 은폐하자 내지는 덮고 가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밝힐 건 밝히고 그에 따라서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또 이른바 이제 3고라고 하는 우리 경제나 민생에 여러 가지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출범할 때보다. 우리가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게다가 이제 여당도 이준석 대표 그 윤리 징계를 계기로 당내 내용이 일어나고 여당에 대한 신뢰도 많이 추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카드를 지금 꺼내 들어야 될까? 네. 물론 다른 해석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이걸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철진한 정치죠. 네. 옛날에 이제 색깔론, 북풍 이런 게 먹히던 시절의 얘기고 그때보다 유권자들이 훨씬 지금 이제 합리화됐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또 이 판단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좀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럼 현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꺼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저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국정원 기조실장과 국정원 기조국장이 특수부 검사들이 들어가고 난 직후에 네. 전직 국정원장들 2분을 고발하는 누가 봐도 좀 무리한 이제 이런 이 방식들이 등장을 하는지 네.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각각의 이제 사실관계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국민 피해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당시에 어쨌든 월북 단정을 유족들이 계속해서 월북 단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낙인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겪은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사실은 판단하기 굉장히 모호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해상 표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또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함으로써 초래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진실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유족들이나 피해자의 억울함도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북송 어부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이제 통치권 차원의
판단이나 결정을 네. 어떤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재단하겠다는 굉장히 무리한 방법이 좀 동원되고 있어서 지금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검 말이죠.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받으면 뭔가 의혹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저는 거꾸로 민주당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검찰 손에 맡기지 말고 국정조사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전면적인 사실 공방과 정치 공방을 벌여보자. 굉장히 무리한 해석과 무리한 방법들이 좀 동원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아니 그런 사실 것도 저도 하나의, 예.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실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나왔을 때도 양쪽이 지금 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TF를 구성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 TF에서 얘기 나오면 저쪽 TF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나오고.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합의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정당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그게 국정조사 똑같은- 특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같이 조사를 해보고 서로 그 어떤 그 합의점이 나오면 그런 대로 또 그 똑같은 얘기를 보고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다른 얘기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공방만 보는 공감합니다. 것보다는. 네, 저도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같이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는 수사관에 맡기지 말고 전현 정부의 어떤 전면적 대립각으로 가는 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경 대변인께서도 좀 네, 얘기해 우선 주시죠.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네.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인데 사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담당 정보기관에서 과거에는 사실은 그대로지만 판단을 A로 했고 이번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또 B로 했고 판단 여부가 달라진 거란 말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 네. 틀렸다. 뭐 그러면 그런 또 거죠. 과거에 판단했던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그럼 거기서 그 부분에서 또 잘못됐다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정조사를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월북 의사를 밝힐 수가 있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같은 이 주장을 놓고 우리가 지금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도망을 왔는데 기순 의사를 밝혔다. 일반 탈북 그러면은 어민들이 그렇죠. 탈북 어민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가 본인들이 북으로 가면 위협을 느낄까 봐 탈북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냐. 또 이거는 같은 논리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는 그때 당시에 정보위원장이 이혜훈 의원이 이 얘기를 전부 다 듣고 네. 맞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까지 해줬습니다. 지금 브리핑한 내용은 민주당에서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다 동의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흉측한 언론의 X들, 여기엔 놈자가 들어가겠죠. X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는 되느냐? 네. 그때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거. 그렇게 네, 주장을 네. 했고 그 주장을 했던 것은 정확한 정보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왜 입장을 완전히 바꾸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난감한 얘기예요. 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물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통일부, 국정원, 해경 다 관련된 그 부처들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고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서 자신들의 입장을 그렇게 뒤집는 것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래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뭐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건 좀? 아니,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지금도 그 각각의 관련 부처들이 자신들의 어쨌든 업무적인 그런 판단 이외에 어떤 정치적 외력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때 그때도 지금도 그럴 그때도 수 있다는 지금도 똑같이. 그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서둘러서 월북 단정을 했어요. 저는 그 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외력이 작용한 거 아닌가. 네네네. 지금 와서 동일한 그 사실을 놓고서 앞서 이제 이혜훈 의원, 뭐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드셨지만 네. 정보위에서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거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당시에 예결위에
그 합참 차장이 출석했다가 제 그 판문점에서 이 상황이 완료됐다는 거를 보고한 문자를 언론에 이게 들통나는 바람에 그 기자가 찍은 국회가 거죠. 발칵 뒤집혔어요. 맞아요. 그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부에 상세히 보고하고 또 국정원에 상세히 보고하고 통일부에서 보고했던 건 이제 문건도 있는데 네. 그 문건을 보면 3장짜리 문건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이제 야당 의원들도 이해를 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근데 그걸 지금 180도 뒤집어가지고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몸부림치면서 안 갈라 그러는.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안 갈라 그러죠.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거기서 16명을 죽이고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것만 가지고 귀순 의사가 있었던 사람을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정부가 속이고서 강제 북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때 답변한 걸 보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지. 그랬죠. 예. 그분들이 귀순 의향서를 안 썼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걸 얘기했어요.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 그와 별개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헌법 3조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다. 네.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 국민이면 일단 우리 국민으로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네, 네. 법적 근거도 없이 북송하면 되느냐 이 주장인 거고 지금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그분들이 저 탈북 어민들이 체포되기 전에 네. 이미 이틀 전부터 SI 첩보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들이 남측을 향해서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네. NLL을 간봤지 않습니까? 내려왔다가 쫓아가면은 올라가고 내려왔다 쫓아가면 올라가고 그래서 체포를 한 거예요 결국에. 네. 저는 그때 체포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냥 쫓아버렸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이런 골치 아픈 일들 안 만들었을 텐데. 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체포를 했어요. 네. 체포해가지고 네. 뭐 신문을 오래 할 것도 없이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분리해서 각각 신문을 하니까는 증언이 똑같아요. 그리고 증거인멸한 경위에 대해서도 다 네.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럼 오래 둘 것도 없다.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가지고 상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추방 결정을 한 건데 물론 또 탈북주민지원법에 따르면 그런 강력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 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비보호 대상자로 한다라는 조항이 북송의 근거가 됐느냐, 추방의 근거가 됐느냐, 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 조치를 안 한다는 경제적 것뿐이지. 지원을 안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건데. 근데 비보호 대상자로 네.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자들도 있어요. 많이 있다고 범죄 그러죠. 저지르고 예, 오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지로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네. 그건 이제 인권의 그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한다 이 주장인데. 네. 근데 반대로 16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네, 네.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도 북한 얘기만 듣고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동일한 논리로 죽은 16명도. 그러면 그 16명을 잔혹하게 학살한 그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한국 사회에서 받았어야 되느냐. 만약 정부가 그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여론에 이걸 받아야 되느냐고 물어봤다면 저는 뭐 10중 8구 압도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네. 지금 많이 얘기됐으니까 그런 문제 짧게 좀 우리 이제 박완석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게 정치적 의미 현재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잠깐 좀 짚어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각될 수 없다 마셨는데 그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각시켜서 얻는 게 뭘까요 현재 앞으로? 저는 네. 결국 이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거라고 봅니다. 초점이 네. 목표가 네. 전임 정권하고 어떤 정권이든지 차별화에 나서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했습니다. 적폐청산의 이유로 네. 당시에 또 시대적 요구가 그런 거였고, 근데 하필이면 그 코드를 북한 코드를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정책적 차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손쉬운 거죠. 과거에 이제 많이 등장했던 수법이고 네. 거기에 이제 색깔론 동원되고 그래서 이제 신북풍 기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여기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레떼를 붙였는데 헌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근데 혐의는 직권남용이에요. 네. 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으로 다시 말해서 3일 만에 합신 조사를 종료시킨 게 종료하라고 예. 시켰다 그런 얘기죠. 예, 그게 이제 권한을 남용한 거고 공무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다. 이건데 저는 법정에서 이거 굉장한 공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이다.
네. 그런 것으로서 어떻게 뭐 여론의 반전을 꾀한다? 어떤 지지세를 결집한다? 그런 겁니까 목표가? 그것도 있고 네네. 저는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시각이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기조실장, 뭐 국정원 기조국장 정확하게 반영된, 즉 통치권 차원의 행위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하려고 하는 네. 이 무리수에서 나오는 거다. 저는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우리 저 박 의원 말씀대로 하자면 이게 이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전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문 대통령이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럼 이게 상당히 뭐 오랜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엄청난 그런 어떤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진영 간 대립이 이게 과연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살아있는 정권과 지나간 정권과 전면전 대립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정권의 힘이 대등해야지 뭐 전면전이 되든지 뭐가 되는 것인데 이건 네. 말도 안 된다. 저는 오히려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슈 전환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비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선의 내막에는 뭐 잘못된 거 다 있겠지만 대통령의 무능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대통령의 무능인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왜 대통령의 말실수 다 포함해서 대통령의 무능이거든요. 지금 근데 무능한 것이 지금 당장 공부를 한다고 해서 유능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 무언가 이슈 전환을 해야 되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과거에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은 국민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서는 항상 사법적인 판단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비슷한 들자면, 얘기 하시는 것 같죠? 예를 들자면 네. 뭐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과정은 없습니다. 선고유예가 판단의 결과이다. 문제 있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성추행 그것도 이제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법적인 판단 받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과거의 정부에서는 사법적인 판단으로 문제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좀 주요하게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선택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 공감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뭐 저 이슈 전환용이고 네. 본인들의 국정 운영 능력에 어떤 뭐 지금 말씀하신 데 따르면 부족함을 좀 가려보려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의도로 놀이다. 보여지는 것인데 네. 그런데 그러면서 가져온 이슈를 덮고자 했던 이 이슈가 국민 공감대 형성은 전혀 안 되는 이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 주신 것처럼 3명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돌아가신 16명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설명을 네. 하지 못한다. 그리고 NLL에서 기순하려고 해서 기순을 해야죠. 왔다 갔다 했던 부분도 이상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예. 더욱더 지지율이 이 이슈를 꺼낸 지 한참 됐는데도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이슈는 잘못 가져온 이슈다라고 결론 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모든 어떤 TV든 어디든 나와서 얘기하시는 패널들에게 보면 결국은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뭐 갈등만 있는지. 그 미국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그 최근에 그 미국 의회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작년 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사 뭐 부추겨 가지고 의회전을 막 점거하고 네. 폭도들이 했던 영상이 있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의회에서 6일인가요? 7일간 계속 그 청문회를 했어요. 모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기했던 뭐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모든 이슈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관련자들을 다 소환하고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주장들을 또 다 꺼내고 이래서 결국은 청문회를 통해서 물론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주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 청문회를 통해서 다 낱낱이 해소하더라고요. 네. 전 그걸 보고 참 부러웠어요. 그런 갈등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걸러지고
대개 진실이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이 뭔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하는데 우리는 어려운가 봐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면 되질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거듭 제가 이제 민주당 뭐 방송하면서 패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서해 그 우리 공무원 사건이랑 네. 이 사건이랑 다 묶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민주당이 받는 게 오히려 지금 방어적인 것보다 네네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걸 그냥 검찰 손에만 맡겨놓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네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논란을 국회 벌이자 역할이. 이걸 가지고서 예, 국민들이 다 좋습니다. 판단할 수 있다.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이런 갈등이 좀 한 걸러지면 가지 참 제가 좀 좋겠네요. 납득이 네. 안 되는 대목은 지금 서훈정 국정원장 미국 가 계시죠? 네. 그다음에 정의용 그 전 안보실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정의용 실장도 미국 갔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 것도 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도만 아주 이제 제한된 범위 음. 내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태도들이 좀 납득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지금 보고 있으면 칼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박지원 원장은 아니지만 다 늘공들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게 무슨 불똥 튈까봐 전부 입 닫고 몸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와서 본인들이 정론관에 서서 기자회견하고 그 전말이나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아니, 자기를 못 피해가요. 그렇게 몸살인다 그래서. 네. 그렇게 오히려 나서서 이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무리한 이런 수사가 동원되는 거를 방어에 나서야 되는데 네.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사실 이게 안보의 영역이고 비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전직 그 담당했던 분들이 그 보안 그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입 닫고 지금 불똥 튈까 봐 몸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뭔가 어떤 공식적인 장을 열면 거기서 증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역할이 참 중요하다, 기대한다 하는데 여전히 국회는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볼까요? 김나은 아나운서. 이어서 정치 본색 두 번째 주제, 국민 안중에 없는 빈집 국회입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원구성 협상 내용을 누설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건데요. 이에 오는 17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뭐 그런 주제뿐만이 아니고도 굉장히 주요한 국정 현안, 또 민생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국회가 없어도 되나 봐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면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법사위가 문제였죠. 이제 또 무슨 방통위? 누가 가느냐? 과방위. 과방위인가요? 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언론과의 관계였겠죠. 언론과의 관계. 과방위를 장악하면 언론이 장악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자세히는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과방위 의원들하고 아무래도 언론이 잘 보이려고 하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남도 자주 갖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네. 가방위 위원장은 또 언론하고 관계가 유독 좋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네, 챙기기도 네, 네. 하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언론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뭐 포털에 또 대한 보는 시각에 문제점도, 따라 다를 네, 것이고. 포털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언론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근데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 주셨던 건 뭐냐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본인들을 비판하는 그게 나오면은 언론이 문제다 이런 언론이 문제다라고 민주당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중심에 두는 것은 네. 일반 국민의 피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언론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언론중재법이란 이런 부분 나왔던 부분은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치인들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대상이 나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좀 어렵게 꼬여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방위를 아무래도 이것을 내어줄 수는 없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다 지금까지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네. 국회의원을 빼자라고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막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면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가방이 위원장의 문제가 이렇게 네. 쟁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상식선에도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데 왜 그러냐, 왜 반대하냐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국민의힘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여당. 근데 왜 이러고 있는지 네.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국민들은 누구를 어디를 뭐라고 하실까요? 혼내실까요? 결국은 정부 책임이 정부 여당에 여당입니다. 있다. 그럼 예.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지금 상당히 더욱더 앞으로 비판을 더 많이 받을 네.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사위였다가 과방위였다가 7월 17일까지는 하겠다는 거죠. 7월 네. 17일이 뭐 재헌절이니까 재헌절까지도 국회를 못 열면서 이렇게 재헌절 기념식을 보통 국회에서 하는데 그죠?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국회의장만 있는 채로 한다. 이것도 참 모양새가 빠지는 얘기인데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야 되나 이거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타결이 아마 될 거로 봅니다. 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야 전부 의식하거든요. 네. 7월 17일을 마저 그러니까 넘기게 말이에요. 되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비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뭐 진통이 있긴 한데 합의는 될 텐데요. 네. 지금 지난번 이제 법사위 쟁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갖기로 했고, 그리고 사개특위가 이어서 쟁점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네. 동수로 구성하고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겠다. 하고. 네. 근데 그걸 또 공개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사과하라, 판 깨겠다 이러고 있어요. 공개하면 뭐 아니 그걸 이제 공개하면서 네네. 나머지 상임위 협상에서 그건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나머지 상임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쓰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나머지 상임위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게 과방위 행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방위는 언론 문제가 있고, 근데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네. 여전히 방송사의 이 뭐랄까요, 지금 경영층이나 여기가 안 바뀌고 있다. MBC 같은 경우 KBS는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MBC는 사장을 바꾸려면 박문진 이사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데다가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다 채우겠다 이러고 버티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우리가 여당인데 언론 지형은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강박관념을 크게 갖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MB 때 그랬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뭔가 이게 광우병 나서고 안 되니까 바로 언론을 때려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현주 KBS 사장 밀어내고 피디수첩 고소하고 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심증을 더 굳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KBS, MBC 다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회사 아니냐. 당신 얻어서오기야. 네, 그래서 KBS 기자하고 설전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아, 이게 언론 장악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언론이 장악되나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쉽지 않고 요즘에 뭐 기자들이 또 뭐 위에서 누른다 그래서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네네. 불거지는데. 언론과 갈등하게 되죠. 그렇게 네.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검찰에 이어서 사정기구를 또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있는 대목이어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 하나씩 교환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과방위를 갖고 어느 쪽이 행안위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방법밖에 지금 이 교착 상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개특위도 동수라는 거는 국민의힘 요구를 들어준 거고 네.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이 가는 한다. 그건 민주당에서 이제 요구한 걸 네. 들어준 그래서 거고. 뭐 양쪽 다 지금 둘 다 갖겠다 이러는데 네. 그러면 이제 협상이 진전이 안 될 것 같고 네, 네. 어디든 나눠 갖자. 네. 아마 국민의힘은 나눠 갖자는데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못 나눠 갖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네. 여당이잖아요. 그럼 여당이 꼭 가져야 될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기재위, 외통위, 예. 정보위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네. 저런 여당은 처음 봅니다.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 건지, 통치를 할 생각이 있는 네,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과방위 뭐 이런 거 장악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아주 좁게 이 국정을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점에서 좀 근데 사실 우려스러워요. 상임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의사진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글쎄 않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자, 저는 혹시 박홍근 원내대표께 네네. 제안을 하신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행안위 가방이 중에 하나씩 나눠 갖는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시라고 할 뭐 건가요? 제가 뭐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 무슨 제안을 할수 있을까요? 대변인이신데요. 전 대변인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이 언론에서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지금 종편 보세요. 저도 네. 이제 종편 패널로 나가면은 많이 나가시잖아요. 거기에는 패널 구성이요. 네. 이제 민주당이 1,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거의 뭐 4대1, 5대1 구조입니다. 네. 그나마 대선 때 뭐 3대2, 4대2 이 정도 비율을 맞춰줬다가 지금 그것도- 다시 모니터링 하면은 네. 다시 1이에요. 네. 그나마 그 1도 저같이 그래도 대변인 했던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왜요? 다 빠지고 왜냐면 아무래도 대변인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네. 완전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빼거든요. 근데 제가 이 네. 말씀 왜 드리냐면 시청자 국민들께서는요. 그 종편 프로그램 보시면 시사 패널이 거의 24시간 돌아가거든요. 네. 뭐 재방송도 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 다 모든 종편 채널이 국민의힘 측을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건 또 그 문제 의견이 부분에 좀 다를 것 대해서는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거론하지 않고 네. 지금 KBS, MBC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KBS, MBC는 거의 민주당 측의 입장이 그러지 않거든요.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도를 한 곳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이 있다라고 보여요. 뭐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7월 17일까지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오늘 네. 7월 15일이니까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끝내고 뭔가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서서 이제 언론 우리 환경은 의원님께서 얘기하셨고. 이런 여당은 처음이다라고 네, 말씀주셨잖아요. 이런 야당도 처음이라고 아마 누가 그럴 겁니다. 야당에서. 이런 야당이 처음 아니죠. 아직은 야당은요. 예. 제대로 예. 대응도 못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야당이 처음이라는 아, 것은 예. 이렇게 약한 야당이 처음이다라고 저는 그러면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해야 협상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버려야 되죠. 여당이 좀 양보해야 욕심을 된다. 버려 양보가 아니죠. 네.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 다 네네. 가지려는 것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가져가야죠. 왜 네. 다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 행안위 과방위 중에 어느 걸 왜 꼭 저한테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시죠? 아니 뭔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저라면 과방위를 네. 갖겠습니다. 야당이 네. 과방위를 하고 행안위를 내준다. 저라면 소프트 파워가 훨씬 네. 더 중요해요. 예. 이 언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음.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야당의 원내대표라면은 네. 과방위를 갖겠습니다. 저는 근데 네. 근데 그 경찰 조직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경찰국 신설하기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행안위 쪽도 예. 이렇게 쉽게 우리가 명분 없이 그냥 국회에서 자기네끼리 권력 싸움에서 내주는 모양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협상이 어렵죠. 근데 지금 이 어쨌든 기반의 양쪽 다. 근거는 전부 네. 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과하게 네. 국민을 통제하고 과하게 권력을 통제하는 그 음.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럼 이 대변인 얘기 들으면 사실은 그럼 저 여당이 다 양보해야 된다. 뭐가 다 이런 얘기 양보입니까?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안위 과방이 지금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건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 원내대표님 혹시 듣고 계시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될 거예요. 아마 과방위 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위를 야당이 하시고 행안위를 양보하시는 선에서 그래도 오늘 내일 어쨌든 협상이 타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타결 안 되면은 네. 6월, 7월 두 달치 월급 반납하라고 이제 진짜 저도 그러고 여론에서 싶어요.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네. 타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구성이 되고 나서 일을 뭐 못하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원구성 자체를 못한 때 그때는 정말 좀 뭔가 아니 지금 현안이 너무 많은 게 반납하셔야 될것 한국은행이 같아요. 엊그저께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네. 한꺼번에 금리를 0.5%를 올렸죠. 처음으로 올렸어요.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 생활상의 여러 가지 압력이나 가중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제일 희생층이 그거죠. 금리도 오르고 그거죠. 물가도 예, 오르고. 그럼요. 근데 이런 데 대해서 뭐 정부도 이런저런 그 고심이 있고 대책들을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입법적 대안도 마련해야 네네네네. 되고. 네. 근데 이거 더 방치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욕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타결해서 빨리 국회 열어야 됩니다. 네, 정부 여당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얘기하신 대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들어가 봐도 옛날 국밥 한 8,000원짜리가 10,000원, 11,000원 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치솟는 물가, 골병 드는 서민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속에 서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요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 경제를 돌보고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만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모색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생과 여론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마지막 토론 함께하겠습니다. 뭐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한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기저에는 먹고 살기 힘든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대통령이 뭘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물가가 오르고 치솟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든데 대통령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나요, 사실은? 자, 그러면 정부 여당도 그렇고, 자, 아까 야당을 포함한 국회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정부 여당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저는 좀 그 국정과제 110개를 내놨는데, 사실 그 중에 최우선 순위에 있는 세 가지가 뭔가를 저보고 얘기하라고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게 없거든요. 전부 나열돼 있었죠. 나열만 돼 있고 네. 어젠다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근데 대통령의 어젠다가 없으면 국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네. 공무원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집중하게 만들고 뭐가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뭐가 비전이고 방향이다,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게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역할인데 네. 그걸 손 놓고 있다.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반도체 뭐 공장 가가지고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학과 정원 늘려라.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정부 원전 정책 바보 같은 짓 했으니까 뭐 원전 수출이나 등등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해라. 근데 그걸 다 묶어서 윤석열 정부의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노믹스가 뭐냐, 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뭐냐. 지난 정부 때 논란은 컸고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소득수도 성장이라고 하는 네. 자기의 어쨌든 비전과 로드맵이 있었어요. 다만 그게 얼마나 차질 없이 수행됐고 또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는 뭐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있었다는 거죠. 이 정부는 그게 없습니다. 있다면 굳이 있다면은 캐캐 묵은 줄푸세 정도가 있는 거예요. 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네. 풀고. 근데 그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 입증이 된 바인데 또다시 이른바 낙수경제의 그 낡은 이런 논리로 돌아가서 근데 지금 그게 관료들의 발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동시에 겹쳐서 오는 건데 이건 우리 경제 잠재력을 굉장히 죽일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전문가들과 함께 또 참모들과 함께 방향을 잡고 네.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단편적으로 툭툭 관심사를 던지듯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러면 대통령의 어젠다가 없는데 수사만 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것인가 더 그야말로 좀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뭐 서민 비상경제대책회의인가요? 그걸 이제 만드셔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로 조금 어떤 뭐 물가라든지 또는 이 서민들의 어려움이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출발점이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네. 우선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한다의 그 기사를 보면은 에너지 과소비 막는다입니다. 네. 자 보세요. 전기가스 요금 인상한다. 그런데 그럼 국민들께서 에너지를 과소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안철수 이제 의원도 우리나라에서 전기 요금을 뭐 과소비한다, 펑펑 쓴다 했는데 이거 팩트가 틀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팩트 체크를 했고요.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OECD 국가에서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정용 국가 OECD 38개 중에서 가정용 전기세 사용량은 25위입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전제가 아예 속이는 정책이죠. 그 전제가 아예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 가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왜요? 비싸서요. 누진세도 너무나도 비싸서 못하는 것이다. 누진적이죠. 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과학방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학방역. 참 좋습니다, 말은. 네. 참 좋은데 이거 뭡니까? 자율 책임입니다. 우리는 과학 방역 하겠는데 국민들의 자율적인 그 책임을 맡기겠다. 자율적으로 하시라. 책임은 국민의 책임이다. 네. 한마디로 병원비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거는 방임하자는 거죠. 지난주에 뭐 그 적극적 방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네. 이거는 정말 각자 국민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하고 나의 책임이구나. 우리 윤석열 정부가 참 잘하구나. 과학적인 방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금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한마디로 대기업 부자 감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1주택자 더 그런 분들의 세금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저는 근본적으로는 참모진들이 그러면 전문적인 참모진이 없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례로 도어 스태핑이라고 이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지만 이제 약식 기자회견, 약식 네. 회견 때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몇몇 분들 지인들이 있으니까 물어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아니 당신들은 지금 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게 두냐. 그럼 그 전에 준비된 원고가 없느냐. 그런데 그들이 했던 얘기가 저도 이제 이거를 방송 모니터링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원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네.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따르지 않는다. 네. 그러면 민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조언을 아마 하겠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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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필요 없다. 네. 감각이 없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딱히 민생에 대한 답이 있을까? 지지율이 정말로 20% 아니면 10%로 곤두박질 친다면 그때서야 뜨거워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입니다. 가기 전에 뭔가 지금 얘기하신 보는 대로 서민금융 비상경제회의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비전, 중장기 전략 이런 건 얘기하셨는데 단편적인 대책들은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 어제도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서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방역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발표가 됐고 4차 접종도 50대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아니고 그냥 툭툭 즉흥적으로 그리고 그날 현안에 대응하듯이 네. 경제를 운영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저는 조금 좀 걱정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갈등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원래 정치의 본질이 갈등을 동원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연속적 과정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보면 어떤 갈등을 동원했지 지금까지? 전부 좀 짜잘하고 너절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 네. 거, 말실수, 막 또 부인의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좀 굵고 큰 그런 어떤 국정의 비전과 관련된 이런 이제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등등 말씀하셨어요. 근데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거 어마어마한 그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네. 아니, 착수를 해야죠. 그러면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굵직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의제들은 손도 못 대고 진짜 이 국정이 너절한 얘기들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구설에 오르고 이런 게 안타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중을 하셔라.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미지 관리와 태세 전환엔 들어간 것 같아요. 레드팀도 만든다 그러고 도어 스태핑도 최소화한다 그러고 네.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당분간 좀 사라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미지와 태세 전환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대통령의 의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의제를 만들어라. 적극적인 의제를 만들어야 의제를 만들고 네. 그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지만 이 갈등을 동원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서 국정을 운영하시고 통치를 하셔라. 네네. 폰만 잡지 마시고. 갈등과 논란이 일어나더라도 그럼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정치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좀 조언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2달이 지났는데요. 네네. 다시 20대 대선으로 음. 돌아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느냐, 표를 주겠느냐. 예. 그러면 근데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면은 50.2%인가요? 50%가 넘게는 다시 이재명을 내가 찍겠다. 네. 그리고 30%대가 35%거든요. 35%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표를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2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인이 뭐냐? 네. 지금 이렇게 민심이 돌아서 원인 분석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잘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은 뭐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3고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짜잘한 것들 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이 원인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원인, 민심이 돌아서 원인을 다시 한번 정말로 처절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시작이 잘못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어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꼽으실 수 있는 원인이 뭐라고 지금 보시나요? 지금 땜빵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땜빵 정치 철학이 정치. 없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비슷하게 정치 철학이 아직 네. 아예 없다. 근데 정치 철학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그래, 다시 세워야죠. 화두를 필요하다면. 민생이다. 예. 그 민생을 위해서 네. 아까처럼 그 대기업들 부자 감세하지 말고 그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물가가 원인도 올라서 이렇게 힘들어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네.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인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어요. 첫 단추를 다시 다 풀고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죠. 그러니까 원인도 처방도 역시 민생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그 민생 전략을 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혹시 또 뭐 3가지 아까 저기 하셨는데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였습니다. 네네네. 이거 다 민생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 이 민생이 우리가 정책을 잘못한 것이 아니야. 지금 네. 국제적으로 사회가 자체가 지금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원인 분석을 다시 하셔야 해야 된다.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민생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현재는 네. 지금 네. 국민들이 내 삶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네. 등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네. 어려운 삶을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일 수 있는 당장은 뭐 돈으로 안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달 이후에 1년 이후에라도 우리 희망을 볼 수 있게끔 뭔가 내놔야죠. 뭔가 내놔야 된다. 근데 지금 중요한 지적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관료들이 어떤 이 현재 정책을 주도하면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부총리 다 경제 전문가를 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맡겨놓는다면 과거에 했던 정책, 자기들의 익숙한 얘기 밖에는 사실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치가로서 좀 얘기한 대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면서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제시를 어젠다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빨리 찾아야 되고요. 네. 저는 지지율을 만회하는 방법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정제하시고 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구설도 없애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뭐구나,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뭐 단편적인 그런 퍼포먼스로 반도체 공장 가시고 이런 걸 넘어서서 네. 그걸 내놔야 된다. 그리고 그 패키지를 내놓고 갈등을 동반하더라도 그걸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야당과 또 언론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야당을 지금 뭐 힘으로 누른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2년 동안은 불가능한 얘기고 나는 뭐 국정 운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2년 뒤에 선거 승리가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네. 아마 계속 이제 이렇게 대결 정국으로 가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은 그럴 동기가 없어요. 정치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 승리가 목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적을 남기고 대한민국을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포부와 그런 이상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일을 하시라. 더 이상 이렇게 좀 너절한 논란들 만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근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갈등, 작은 논란이 아니고 뭔가 오히려 논란이 되려면 크게 그렇죠. 국민의 비전을 놓고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근데 참 마음이 착잡한 것이 네. 후보 때도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그냥 반 문재인 그 정권 교체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무언가가 생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믿음이 안 가고 의구심이 네. 생기는데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겠죠, 솔직히.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이 혼란 속에서 국민이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안정을 찾아가는 길일 텐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아니 철학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철학이 생깁니까? 그래도 만들어야죠. 자기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 조언을 듣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 그걸 들으시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뭐 좀 떠들고 있는 들으시라고 거니까. 계속 글쎄요, 저는 대표님께서도 들을 수 조언을 있을까 해주셔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라이브 정치 본색 해봤는데요. 민생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물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죠. 그러나 야당을 포함한 전체 국회라고 하는 그 대트도 역시 책임이 있을 겁니다. 빨리 오늘 내일 협상 끝내셔서 국회도 정상 가동을 하고 대통령에게 철학적인 조언도 좀 해주시고 중장기 전략을 함께 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15일 금요일 정치본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